우리는 우리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스스로를 구분짓는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주 조금만 뒤로 돌려봐도 우리는 당혹스러운 장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성이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기라는 이름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세기 유럽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이웃집 소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거나 갑작스러운 우박이 내려 한 해 농사를 망칩니다. 지금의 우리라면 기후변화나 가축 전염병을 떠올리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악마와 계약을 맺은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했어요. 바로 마녀 사냥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마녀 사냥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던 법학자 신학자들이 정교하게 만든 마녀 판별법이라는 논리 체계 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여자를 물에 던져서 가라앉아 죽으면 결백한 것이고 물에 떠오르면 마녀니까 화형시킨다는 식의 기괴한 논리가 법정에서 버젓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광기가 논리의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자부하기 전 인류가 통과해야 했던 긴 터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었고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불태우는 광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성이라는 촛불이 켜지기 전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유럽을 피로 물들인 30년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분은 종교였습니다.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교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이권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인간은 인간을 무자비하게 살육했습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정도로 처참한 학살이 이어졌죠. 굶주림과 전염병이 창궐했고 인간의 존엄성은 길가의 돌멩이보다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참혹한 일들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해온 전통과 신앙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 깊은 회의감과 절망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새로운 도구를 갈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의 목소리나 검증되지 않은 전통, 그리고 군중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을 단단한 기준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어디서든 증명 가능하며 감정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차가운 생각의 힘 말입니다. 인류는 이제 마법과 미신의 시대를 뒤로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이성의 탄생은 화려한 축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죽음과 비명,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의 파편들 위에서 간신히 피어난 꽃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토록 이성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성이 없던 시절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성은 단순한 사고 능력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명해낸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그리고 나 자신조차 의심해보는 용기가 필요했죠. 이 거대한 질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를 전전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며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광기의 시대, 그는 단단한 이성의 성벽을 쌓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벽돌 하나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학자라기보다는 고독한 여행자나 모험가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인이 되어 유럽 전역의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장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1619년에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군무를 수행하던 중 너무나 추운 날씨를 피해 난로가 놓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좁고 고요한 방 안에서 그는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사유의 실험을 시작하죠. 그는 결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거짓으로 간주하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방법적 회의입니다. 단순히 비관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러내는 거름종이 같은 의심을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는 우리의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멀리 있는 탑은 둥글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사각형인 경우가 있고 물에 담긴 막대기는 굴절되어 보입니다. 감각은 너무나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완벽한 진리가 될 수 없었죠. 다음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꿈속에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난로 옆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실은 아주 정교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수학적인 진리조차 의심해 보기로 한 거죠. 2 더하기 3은 5라는 명백한 사실조차 혹시 아주 강력하고 사악한 악마가 나를 속이기 위해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가짜 정보라면 어떨까요? 내가 계산할 때마다 그 악마가 내 이성을 교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환상이고 내 몸조차 실제하지 않으며 심지어 수학 공식마저 속임수일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허무의 벼랑 끝까지 그는 자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심연의 바닥에서 그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이 가짜라고 부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나만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속고 있다면 속임을 당하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고 있다면 꿈을 꾸는 나가 있어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짧은 문장은 인류의 사유체계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전까지 세상의 중심은 신이었습니다. 진리는 교회나 성경 혹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었죠. 인간은 그저 신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진리의 출발점을 신이 아닌 인간의 사유로 옮겨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 이성을 통해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확신은 중세라는 긴 잠에서 인류를 깨우는 알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거듭난 거예요. 데카르트가 발견한 이 생각하는 나는 근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내가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나의 이성은 그 대상을 정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한 바탕에는 바로 이 주체적 인간의 탄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난로 옆에 작은 방에서 홀로 싸우며 광기와 미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이성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열어젖힌 이 이성의 문은 또 다른 거대한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내 안의 사유만으로는 세상을 다 알 수 있다는 그의 생각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정말 그토록 완벽한 도구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겪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을 넘자마자 또 다른 거친 바다가 나타난 격이었죠. 이후 유럽의 지성계는 두 갈래의 거대한 물줄기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머리 안에 이미 완벽한 논리가 들어있다고 믿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만이 진정한 지식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치열한 머리와 가슴의 싸움, 즉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결은 인류가 이성을 다루는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라는 깃발을 꽂은 이후 유럽의 지성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 합리론이 있었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영국 경험론이라는 완전히 다른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죠. 이 두 진영의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리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투쟁이었어요. 먼저 유럽 대륙의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데카르트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는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은 신이 선물한 완벽한 렌즈와 같았어요.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같은 이들은 세상이 거대한 수학 공식처럼 짜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하학 문제를 풀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삼각형을 직접 자로 재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그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합리론자들은 우주의 비밀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진리들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본유관념을 주장한 것이죠. 이들에게 진리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이성을 갈고 닦아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 속에서 이미 잠들어 있는 형상을 찾아내듯 말이에요. 하지만 영국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륙 철학자들의 이런 주장이 너무 공허한 공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경험론의 선구자인 존 로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종이, 즉 타뷸라 라사 상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고상한 지식도 결국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이 그 하얀 종이 위에 써 내려간 기록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과가 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과를 먹어봐야 하고,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열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경험론자들에게 이성이란 그저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보조 도구일 뿐이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의 감각이었습니다. 이 두 사상의 대립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합리론이 머리라면 경험론은 몸이었고, 합리론이 지도라면 경험론은 탐험이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지만 실제 풍경을 알 수 없고, 탐험을 하면 생생한 풍경은 보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잃기 쉽죠. 그런데 이 팽팽한 균형을 깨트리고 경험론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이성이라는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였습니다. 휴은 아주 발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가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당구공 A가 당구공 B를 때리면 B가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수만 번을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휴먼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공 A가 다가가는 사건과 공 B가 움직이는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뿐이지 그 두 사건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인과성이라는 실체를 직접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고 믿는 것도 지구가 돌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그래왔던 습관에 의한 심리적 기대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이것은 이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과학의 기초가 되는 인과법칙이 고작 습관에 불과하다니요. 만약 휴메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이성으로 쌓아올린 모든 지식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셈이었습니다. 이성은 욕망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외친 휴메의 도발은 유럽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의 완벽함을 주장했지만 휴메에 의해 이성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회의주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런 치열한 갈등이 오히려 인류의 사유를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맹목적으로 이성을 믿지도 그렇다고 감각에만 의존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내 감각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 논리가 빈 껍데기는 아닐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진통이었죠. 이 치열한 철학적 전쟁터 옆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머리와 몸의 우선순위를 두고 싸우는 동안 지식인들은 이 논쟁의 결과물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아탑 속에 갇혀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성의 빛을 사회 구석구석, 미신과 권위가 지배하는 어두운 곳에 비추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철학의 문법이 바뀌자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의 불꽃은 이제 개인의 머릿속을 넘어 사회 전체를 태우고 다시 거대한 횃불로 변해갔습니다. 미신이 지배하던 자리에 과학이 들어서고 왕의 권력이 지배하던 자리에 시민의 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휴미 던진 차가운 회의주의의 얼음물은 오히려 인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사람들은 이제 더 단단하고 실질적인 빛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온 유럽이 이성의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한 계몽주의라는 화려한 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용기가 한데 어우러져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다지려는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우리는 발을 내딛게 됩니다.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의 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계몽이라고 불렀죠. 한자로는 어둠 속에서 깨우쳐 밝게 만든다는 뜻이고 프랑스어로는 루미에르, 즉 빛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인류의 어둠을 몰아내는 횃불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어둠은 다름 아닌 무지와 미신, 그리고 근거 없는 권위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리의 화려한 살롱이나 시끌벅적한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금서로 지정된 얇은 책자들이 들려있고 입에서는 왕과 교회의 권위를 뒤흔드는 도발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증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가? 이성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다시 재기 시작한 이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볼테르를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날카로운 재치와 풍자로 무장한 그 시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편견과 광기에 맞서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에게 이성이란 곧 관용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마녀로 몰리거나 이단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펜을 들었고 그의 글은 유럽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이성이 단순히 머릿속의 논리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실천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그가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반면 이성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성의 한계를 예리하게 꿰뚫어 본 고독한 천재도 있었습니다. 바로 장 자크 루소입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루소는 오히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자연의 순수함을 잃고 타락하며 불평등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고 주장했죠. 그에 져서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인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주권이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던졌고 이는 훗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성이 설계해야 할 세상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성한 것은 몇몇 천재들의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니 디드로와 달랑베르를 중심으로 결성된 백과 전서파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들은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아 집대성하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백과 전서의 편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전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부터 기계를 돌리는 기술,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려는 시도였죠. 당시 권력자들에게 지식의 공유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었기에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들의 지배 체제가 흔들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과전서는 여러 번 출판 금지를 당하고 압수되었지만 지식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성이 미신을 대체하고 과학이 운명을 대체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의 뜻을 묻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보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는 그렇게 인류의 체질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이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운영 원리가 되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정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 원칙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계몽주의자들이 꿈꿨던 완벽한 유토피아가 당장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뜨거운 이성의 빛은 때로 너무 강렬해서 그 뒤편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인류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맛보았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유럽 전체를 휩쓸며 낡은 왕관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을 때 저 멀리 프로이센의 조용한 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이성의 흐름을 집대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가 뿜어낸 화려한 빛에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성이라고 믿는 그 도구의 유효 기간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철학적 논쟁을 종결짓고 인류의 사유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질문의 주인공은 독일 프로이센의 작은 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 평생을 보낸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산책에 나서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유명한 일화가 떠오를 겁니다. 그는 참으로 규칙적이고 건조하며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사상의 세계는 그 어떤 모험가들의 여정보다 역동적이었고 인류 지성사에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칸트가 활동하던 시기, 철학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합리론자들은 방 안에서 생각만으로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자만했고, 경험론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너머의 진리는 알 길이 없다며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죠. 특히 칸트는 경험론자 데이비드 휴메의 글을 읽고 나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휴메 말대로 모든 지식이 습관에 불과하다면 뉴턴의 역학 같은 과학적인 법칙들도 다 가짜가 될 판이었거든요. 칸트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성이라는 도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긋는 재판을 열기로 말이죠. 그 재판의 기록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읽기 어렵기로 악명 높지만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인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칸트는 철학의 역사를 통째로 뒤엎는 혁명적인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밝혀 세상을 뒤집었듯이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우리의 인식이 대상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과가 저기 있으니까 내 눈이 그 사과를 그대로 보고 인식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칸트는 반대로 말합니다. 사물이 우리의 인식 능력에 맞춰져야 한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온통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내가 파란색 세상을 보는 이유는 세상이 원래 파란색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경이 파란색이기 때문이죠. 칸트는 인간의 정신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경,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인 우주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특수한 인식장치로 재구성된 세상을 보고 있는 셈이니까요.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를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 너머에 있는 사물 그 자체의 본래 모습인 물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 선긋기는 이성에게 준 가장 뼈아픈 겸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건의였습니다. 이성은 이제 나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라고 으스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만큼은 이성은 완벽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는 인과법칙이나 과학적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휴미 무너뜨렸던 과학의 확실성을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긋는 방식으로 다시 살려낸 겁니다. 칸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이 지식을 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정언 명령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능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세운 이성적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은 단순히 세상을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죠. 칸트의 철학이 완성되면서 인류는 비로소 이성이라는 도구의 사용 설명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된 거예요.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자는 칸트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두 강물을 하나로 합쳐 근대 지성이라는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칸트가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이 이성의 완벽한 지도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칸트의 지도는 너무나 우아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정작 그 지도를 들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현실은 그리 우아하지 않았거든요.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기에 인간은 너무나 뜨거운 감정과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또한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합리적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효율성과 논리를 강조할수록 인간의 삶은 오히려 기계의 부품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의 빛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그 빛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를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그림자 속에서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예기치 못한 괴물로 변해 우리를 위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찬란한 합리주의가 가져온 뜻밖의 비극과 그 차가운 이성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성이 어떻게 인간을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해방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깨달았고 전염병을 정복했으며 민주주의라는 우아한 시스템을 고안해냈죠.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전율할 만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부했던 유럽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비극 앞에서 사상가들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칸트와 베토벤을 낳은 나라에서 이런 야만이 가능했을까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그들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도구로 전락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경고했습니다. 그전까지 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묻는 실질적 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성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만을 따지는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왜 가야 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오직 기차를 얼마나 더 빨리 달리게 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도구적 이성이 극대화된 형태가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를 합리성의 철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돌아가는 세상.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개별적인 가치는 사라져버리는 세상을 예견한 것이죠. 관료주의 안에서는 누구도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매뉴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만이 중요해집니다. 이 비극적인 효율성의 끝단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이송을 책임졌던 장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 붙잡혀 예루살렘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가 뿔 달린 악마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그저 평범하고 어찌 보면 아주 성실해 보이는 중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며 내게 주어진 이송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죄가 없다. 한나 아렌트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악은 대단한 광기나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유하기를 거부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이 히만은 이성적인 인간이었을까요? 예, 그는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성은 방법을 찾는 데만 사용되었을 뿐, 그 방법이 향하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광기에 휩싸인 폭도들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산업적 공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수천 명의 이성적인 관료들과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독가스의 치사량을 계산하고 기차 시간표를 정교하게 짜고 시신 처리의 효율성을 따지는 과정에 이성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성이 가치를 잃고 오직 효율성이라는 우상만을 섬길 때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정교한 기계를 발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토록 참혹하게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서늘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절차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야? 라는 말들 속에 어쩌면 도구적 이성의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토록 쉽게 도구화되고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이성을 감정이나 신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고귀하고 독립적인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칸트나 데카르트가 믿었던 것처럼 이성이 정말 감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순수한 사유의 영역이라면 왜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현대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책상 앞에서 이성의 본질을 논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숭배했던 이성이 사실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감정이라는 뿌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해묵은 대결, 그 뒤에 숨겨진 뇌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서구 철학은 이성을 천상에, 감정을 진흙탕에 두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을 거친 말을 다스리는 마부로 비유했고 데카르트는 아예 이성과 신체를 분리해버렸죠. 우리는 흔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언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배제하려 애썼던 감정이 사실은 이성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라면 말이죠. 이 도발적인 질문에 답을 던진 인물이 바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데카르트의 오류를 통해 철학자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순수 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상 사례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엘리엇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원래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적이고 유능하며 이성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의 IQ나 논리적 추론 능력, 기억력은 수술 전과 다름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잡한 경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었고 정교한 논리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선택도 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마지오는 엘리엇을 관찰하며
기이한 풍경을 목격합니다. 엘리엇은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몇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각 식당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나열하고 영양가와 가격을 논리적으로 비교했지만 정작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펜을 어떤 것을 쓸지에 대한 무한한 논리적 루프에 빠져 업무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장을 잃고 이혼을 당하고 전 재산을 잃는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검사 결과 엘리엇은 뇌의 안화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엘리엇은 지능은 멀쩡했지만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그 정보에 동반되는 감정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그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사과와 오렌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굳이 비타민 함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지금은 사과가 더 당기네 라는 미세한 감정적 선호를 느낍니다. 이 미세한 느낌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순식간에 쳐내고 결정을 내리게 돕죠. 하지만 감정이 거세된 엘리엇에게는 모든 선택지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무미건조한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성만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 정작 실행에 옮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마지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체 표지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은 수많은 경험은 몸의 감각과 감정의 형태로 뇌에 저장됩니다.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뇌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상황과 연결된 감정적 반응을 몸으로 불러옵니다. 이건 위험해, 이건 기분 좋은 일이야 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호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깊이 고민하기도 전에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성은 감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춤을 출 수 있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판단은 사실 감정이 미리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만약 감정이라는 레일이 없다면 이성이라는 가치는 그 거대한 엔진을 돌리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근대 철학이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감정보다 우월한 것으로, 감정을 이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감정이야말로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이성은 냉철한 판단자가 아니라 결정장애에 빠진 무능한 계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뇌과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성이 지배하는 명석한 존재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과 본능의 뿌리를 둔 존재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의 수면 아래에는 이성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거대하고 어두운 동력원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이미 이 비밀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던 그 시절에도 어떤 이들은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이성적인 사유가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의 무대 뒤편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거대한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철학의 시선은 이제 인간의 의식 너머 그 깊은 심연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성이라는 튼튼한 성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를 선언하고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그으며 기초를 닦았을 때만 해도 인류는 이제 명료한 논리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며 몇몇 도발적인 사상가들이 나타나 이성의 가면을 거칠게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믿는 이성은 사실
거대한 괴물의 등에 올라탄 갸냘픈 기수에 불과하다라고요. 그 반격의 서막을 연 인물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는 칸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칸트가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그 금지된 영역의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실체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같은 고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끝이 없으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꿈틀거리는 살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였죠. 그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이성은 눈은 보이지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고 의지는 눈은 멀었지만 힘이 센 거인과 같다는 겁니다. 눈먼 거인이 다리가 불편한 안진뱅이를 어깨에 태우고 거친 숲을 헤쳐나가는 형국이죠. 어깨 위에 앉은 이성은 자기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거인을 움직이는 것은 배고픔이나 갈증 혹은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이성은 그저 거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나중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변명가에 불과하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냉소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랑에 빠지고 직업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맹목적인 생존 의지가 우리를 등 떠밀고 있다는 거죠. 이 도발적인 생각은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이어지며 더욱 불꽃 튀는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니체는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이성 중심주의를 향해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이 인간의 생명력과 야성적인 에너지를 이성이라는 틀에 가두어 질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니체에게 이성은 삶의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고 위험한 삶의 날 것 그대로를 단순화하고 박제하려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 안에 두 가지 힘이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질서와 이성, 형식을 중시하는 아폴론적인 힘이고 다른 하나는 혼돈과 도취, 파괴적인 창조력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적인 힘입니다. 근대 문명이 아폴론적인 이성만을 숭상하며 디오니소스의 춤을 멈추게 했을 때 인간은 생명력을 잃고 병든 동물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니체는 이성 아래에 숨겨진 진짜 엔진을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극복하고 확장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이 뜨거운 에너지가 이성이라는 얇은 얼음판 밑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고 정의라고 부르는 것들조차 사실은 이 권력 의지가 교묘하게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유럽 지성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에 대한 반격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그는 철학적인 통찰을 심리학과 의학의 영역으로 가져와 이성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죠.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고 이성이라고 믿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거대하고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그곳에 숨겨진 억눌린 욕망과 본능, 즉 이드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왜 특정한 상황에서 실언을 하는지, 왜 반복해서 실수하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프로이트는 그 이유가 우리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의 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아는 이 무의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침몰하지 않으려 애쓰는 가련한 항해사와 같습니다. 이성은 주인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집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하인에 가깝다는 프로이트의 선언은 인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투명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비밀을 품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쇼펜하우어와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이성은 사실 아주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본능의 심연에서 솟구쳐 오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20세기 인문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성적인 구성을 파괴하고 무의식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고, 철학자들은 이성이 만들어낸 거대 담론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성이 그토록 무력하고 본능의 노예일 뿐이라면 인류는 어떻게 그 광기와 본능의 시대를 건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저 고통받다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합리적인 질서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걸까요? 이성이 본능의 하인일지는 모르나 그 하인은 주인이 가보지 못한 세상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의 이성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며 이성은 생물학적 몸이라는 한계를 넘어 전혀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논리를 수행하는 존재, 즉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감정과 본능이 없는 완벽한 이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성의 역사가 도달한 가장 낯설고도 거대한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성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기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만이 가진 사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기계로 여겨왔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이성의 청사진은 사실 아주 정교한 논리 회로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진짜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뜻밖의 실존적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스판 위에서, 바둑판 위에서, 그리고 이제는 복잡한 법률 자문이나 과학적 가설을 세우는 영역에서조차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속도로 최적의 해답을 내놓습니다. 만약 이성이 그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리적 오류 없이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라면 이제 인류는 이성이라는 왕관을 기계에게 흔쾌히 넘겨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것은 연산이지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산기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지만 그 2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이별 후 남겨진 두 사람의 거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 태어난 생명과 엄마를 합친 우주 전체의 무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서 뇌과학의 사례에서 보았듯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신체의 감각이라는 뜨거운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를 몸의 전율로 느낍니다. 하지만 기계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실패의 쓰라림도, 성공의 환희도,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존재에게 주어진 이성은 차갑고 완벽하지만 한편으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도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인 불안이나 죽음을 앞둔 인간이 느끼는 찰나의 시간의 밀도를 계산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행동의 본질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수많은 오답과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삶과 가치관을 걸고 내린 선택 그 자체가 인간 이성의 정수였을 거예요. 인공지능은 언제나
확률이 가장 높은 길,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때로 확률이 낮은 길,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정의롭다고 믿기 때문이며 혹은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이 고귀한 비합리성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이성의 발현일 때가 많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기계가 더 잘하는 계산의 영역은 기계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의미 부여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계산적 사유와 본질적 사유를 구분했습니다. 대상을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계산적 사유는 이제 인공지능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대상의 본질을 묻고 존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본질적 사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할 수 있지만 그 연결이 우리 삶에 어떤 무늬를 그려내는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성을 단순히 똑똑한 머리나 높은 지능으로 정의하는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채우려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인류가 2500년 동안 찾아 헤맨 이성의 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모든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효율적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라고 묻는 능력이 바로 미래의 이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설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이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논리적일 때가 아니라 인간다운 따뜻함과 연결되어 책임을 지려 할 때라는 사실 말이죠. 인류가 광기와 무지를 지나 이성의 도구를 연마해온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이 도구를 들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그 마지막 답은 논리적인 계산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뜨겁게 고동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이성을 발견하고 연마했는지, 그리고 그 도구가 때로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자신을 베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성은 결코 신이 내린 완벽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때로 비겁했고, 때로 잔인했으며, 때로 무력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합리주의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낳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차가운 기술적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낡고 불완전한 도구를 결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성이 침묵하는 순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폭력이고 이해가 아니라 광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도 한 테이블에 앉아 고통스러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상대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모든 평범하지만 위대한 기적들은 오직 이성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성은 우리를 단숨에 성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짐승처럼 물어뜯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근대적인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이성이 가진 그 불완전한 한계 자체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필요로 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사유를 이어갑니다. 혐오와 증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차갑고도 투명한 생각의 도구를 더 단단히 쥐어야 해요. 이성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화려한 목적지가 아니라 그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서툰 도구를 들고
긴 어둠을 건너야 합니다. 비록 그 빛이 작고 희미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눈을 맞추며 그 빛을 나누는 한 인류의 지혜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성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인간다운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